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노르웨이의 충격적인 성명서. 2. 터키의 치명적인 실수. 3. 중국 러시아의 가망 없는 경쟁.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노르웨이가 결정을 내리면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잠자기 끝에 악수하는 것처럼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2월 4일 국방부는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 대해 레오파르트 2가 최종 선정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노르웨이 수출에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가 많이 있었으므로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는 몇 가지 성과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K2 블랙팬서, 레오파르트 2와 동등 이상임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K2가 레오파르트 2보다 성능 면에서 뒤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레오파르트 2는 유지 보수 측면과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앞서 나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경쟁에서 K2 블랙팬서가 신생 브랜드처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차량으로 선보이게 되어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2 블랙팬서가 레오파르트 2와 경쟁하면서 독일의 전차 감퇴 타이틀을 위협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파트너를 배신하는 것도 감수하며 전략적으로 이번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독일 전차 산업의 승부수가 될 전차포 업권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전차포는 크게 활강포와 감선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활강포는 현재 세계 각국의 3세대 3.5세대 주력 전차 대부분이 채택한 주포의 형태입니다. 이는 전차의 특수한 목적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기에서 강선포를 사용하는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K9 자주포는 물론이거니와 군필이시라면 지겨울 정도로 분해 조립해 보셨을 K2 소총의 총열도 마찬가지로 감선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감선포는 포신 내부의 감선이라 불리는 홈을 파놓은 형태로 포신 후미에서 시작된 감선이 포그 선단까지 정확히 한 바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포탄에 회전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포탄은 공기 저항을 훨씬 잘 극복할 수 있고 탄도선이 만정되어 원거리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로 인한 단점도 있습니다. 감선포는 포탄이 내부에서 회전하면서 저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초탄의 운동에너지가 활관포에 비해 10에서 20%가량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곧 관통력과 직결됩니다. 물론 기껏해야 사람의 신체를 관통하는 게 목적인 소화기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 수백 mm의 장갑을 관통해야 하는 전차에게 관통력 감소는 치명적인데요. 즉 정리하자면 감선포는 사거리를 늘린 대신 관통력을 희생했고 활관포는 관통력을 극대화한 반면 사거리에서는 적당한 타협을 선택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날개만점 분리철갑탄, 속침 날탄이 개발되면서 전차 주포 분야에서 강선포는 거의 사장되기 시작했는데요. 화살을 면상시키는 날탄 특유의 형태로 인해 회전력이 가해질 시 탄속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탄의 회전을 억제하는 슬립링을 송탄통 주변에 두르면 감선포도 날탄을 발사할 수 있긴 한데요. 그러나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느니 차라리 활관포를 탑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영국의 챌린저2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120mm 활관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목적에 맞게 근거리에서 적을 확실하게 박살내는 정격 필살을 선택한 건데요. 그러니 이는 바꿔 말해 전차의 관통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현대 120mm 활관포의 구조는 무려 60년이 넘도록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극한으로 관통력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선택한 만큼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선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독일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로 업권인데요. 전 세계 전차포가 120mm에 안주하고 있을 때 독일이 130mm 활강포 개발에 성공하며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독일이 유로 사투리에서 공개한 신형 KF-51 전차가 괴물전차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51구경장 130mm 활강포 때문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수치로만 보면 고작 10mm 차이지만 KF-51의 130mm 51 구경장 활강포의 실제 파괴력은 기존 레오파르트 2의 120mm 55 구경장 활강포 대비 무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화력 측면에서만 본다면 현존하는 어떤 전차도 KF-51을 따라잡는 게 불가능한데요. 최악의 경우 이제 막 유럽 밤산 시장 진출을 시작한 대한민국 K2흑표의 판로가 완전히 막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물한 전망과 반대로 KF-51을 목격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분명 KF-51이 우수한 전차는 맞았고 130mm 주포 또한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줬지만 그만큼 단점도 명확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포탄의 중량과 반동의 증가였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레오파르트 2가 차체 전방 탄약고에 27발과 포탑 좌측 버슬에 15발, 총 42발을 적재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KF-51은 최대 32발 이하의 포탄만 적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KF-51의 중량이 레오파르트 2H에 비해 약 8.5톤 이상 가벼워졌다는 걸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장갑을 최대한 경량화하고 내부 공간을 확보해 봐야 32발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투 지속 능력이 형편없다는 방증입니다. KF-51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혼자서 일당백의 전투를 치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대 전차는 화력과 방어력 모두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120mm 전차포도 충분히 KF-51의 장갑을 뚫을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KF-51이 130mm 조포를 포함한 전방위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끌어냈음에도 독일조차 4세대 전차라는 표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대 혁신 수준의 전차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독일은 이처럼 단점이 명확함에도 전 세계의 이목 자신들에게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든 싫든 잘났든 못났든 당장의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바로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KF-51이 공개된 유로 사투리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개발사인 라인메탈사의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콕 집어 K2와 맞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독일이 한국을 의식하며 도박수를 던지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개발 비화를 파헤치다 보면 KF-51의 130mm 주포가 독일이 프랑스가 함께 진행했던 MGCS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의 기술을 상당 부분 훔쳐서 만들었다는 추악한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은 프랑스와 같이 차세대 전차를 공동 연구해놓고 뒤에선 기술을 빼돌려 독단으로 KF-51을 개발한 건데요. 하지만 파트너의 배신이나 독일의 행동에도 프랑스는 속으로 분을 상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MGCS는 물론이고 전차 개발의 핵심 기술 대부분이 독일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기술 강국으로서 유럽 전차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해온 저력이 독일의 갑질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독일은 분에 못 이긴 프랑스가 발을 뺀다면 영국을 끌어들일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기 전차에서 아예 배제될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아쉬운 쪽은 늘 프랑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독일이 이 정도로 과민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부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전차포 업건을 준비하는 건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업건 계획은 감히 독일이 넘볼 수준이 아닌데요. 대한민국 방산시장 호황은 2022년으로 끝났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입니다. 현재 한국의 무기체계 수출 규모는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건 2022년에 체결된 폴란드 방산 계약, 이집트 K9 도입 계약 등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점유율 2위인 러시아 방산 시장이 붕괴하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각각 3위 프랑스, 4위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 양강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밤산 시장 성장률을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최근 희망적이던 한국의 미래 방산 시장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지를 위협할 라이벌이 나타난 건데요.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바이락타르 TB2가 큰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동안 세계 방산 시장에서 튀르키예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튀르키예군 또한 강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며 무서운 속도로 발전 중인 튀르키예의 군사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튀르키예가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튀르키예가 개발한 첫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가 이륙에 성공한 건데요. 물론 튀르키예가 바이락타르 TB2 등을 개발하면서 드론 강국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무인 전투기는 드론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게 TB2는 어디까지나 중형 무인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장 6.5m, 전폭 12m의 제법 큰 크기이지만 애초에 프로펠러 추진 방식인데다 쫓장량도 150kg에 불과한데요. 또한 최대 속도 시속 220km, 순항 속도 시속 130km의 느린 속도에 최대 상승 고도는 7600m, 최대 운영 시간은 27시간 남짓입니다. 다시 말해 분명 우수한 중형 무인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탁월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당장 2014년에 배치된 TB2보다 거의 10년 가까이 앞선 이스라엘의 IAI 헤론조차 최대 속도는 시속 207km로 다소 느린 편이지만 최대 상승 고도는 1000m, 운영 시간은 52시간에 달합니다. 심지어 헤론의 최대 적재량은 250kg로 TB2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죽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TB2가 활약할수록 러시아군의 방공망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증명된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현대전에서 TB2로 정상적인 국가의 방공망을 뚫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크즐레마는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은 물론 한국까지 차세대 첨단 무기로 개발 중인 무기 체계인데요. 일례로 크즐레마의 스펙만 봐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크즐레마는 전장 14.7m, 전폭 10m, 높이 3.3m의 상당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KF-21 보라매와 비교해도 약간 작은 크기인데요. 운항 속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 비행에는 3800파운드급 출력의 우크라이나산 AI-25TLT 엔진이 탑재되었는데요. 이 덕에 크즐레마의 최대 속도는 무려 시속 1100km, 마하 0.9에 달하고 순항 속도도 시속 735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초음속 버전 크즐레마도 개발할 예정인데요. 초음속 버전에는 튀르키예가 자체 제작한 TF-6000 또는 우크라이나산 R322F 터보팬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R322F만 봐도 애프터버너시 최대 출력이 무려 9.259파운드에 달하는데요. 고작 6톤에 불과한 크즐레마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감안하면 웬만한 전투기에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크즐레마의 최대 상승 한도는 14,000m, 작전 고도는 11,000m로 유인 전투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그나마 1.5톤의 적은 쫓창량과 5에서 6시간의 운용시간, 940km의 좁은 전투 범위가 한계점인데요. 하지만 인명 손실 걱정이 없고 무인기 특유의 완벽에 가까운 스텔스 구조,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는 압도적인 장점은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내로라 하는 군사 강국들에서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인 건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느릿느릿한 드론이 아니라 실제 전투기처럼 기동하는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이 무인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선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튀르키예의 군사력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데요. 튀르키예의 상비군은 42만 5천 명 내외로
60만 명의 상비군을 유지 중인 한국과 비교하면 70% 수준의 규모입니다. 게다가 징병제를 유지 중임에도 복무기간은 6에서 12개월로 상당히 짧은 편인데요. 하지만 보통 우리 국민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군사적 상황은 마주마주 있기하고 특수한 경우입니다. 오히려 튀르키예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축에 속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를 남유럽과 서아시아에서 이스라엘, 이란과 더불어 주요 군사 강국 중 하나로 꼽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지금 대대적으로 군을 현대화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튀르키예 군사력 강화에 기반이 된 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알타이 전차와 T-155 프루트나인데요. 우선 알타이 전차는 한국이 K2 흑표의 기술을 지원해주면서 튀르키예가 자체 제작한 첫 국산 전차입니다. 크게 보면 K2의 사촌쯤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T-155 프루트나는 한국의 K9를 튀르키예가 현지 라이선스 생산한 버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는 막대한 군사 기술력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알타이 이전만 해도 튀르키예 육군의 주력은 2,300여 대에 달하는 압도적인 전차 물량 공세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레오파르트 1이나 M60 같은 2세대 전차가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M48 같은 1세대 전차가 치잠물자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즉 3.5세대 전차로 기갑 전력의 대부분을 구성 중인 한국에 비하면 규모는 크지만 내실은 별 볼 일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튀르키예는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타이 전차 1000대 양산을 예고하며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루트나도 280대를 보유한 현재 규모에서 100대를 추가 도입해서 질적, 수적 주력으로 삼을 계획인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튀르키예의 전차, 자주포 등 지상 전력 대부분은 미국과 독일 등에서 수입한 외산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오면서 비로소 완벽하진 않아도 자주 국방이란 걸 시도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게다가 튀르키예가 러시아에 S-400을 도입하면서 미국이 F-35 판매를 거부했고 튀르키예는 자주 국방을 위한 모든 준비 단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력이 있었고 담장 공군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공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건데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크즐레나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군사적 성장과 굉장히 유사한 광경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튀르키예는 한국을 위협하는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역전당하지 않기 위해선 대한민국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세계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시진핑의 사면임이 결정된 이후 중국의 해상 굴기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산당대회에서 1인 독재를 천명한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무력 동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 인근에 수시 도발용 함정 4척을 고정 배치하여 대만 인근 해협을 봉쇄하고 대만을 집어삼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 해군 사령관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미 사령관이 믿고 있는 구석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얼마 전 홍콩 매체에서 중국 해군의 세 번째 075형 강습 상륙함 LHD에 추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박번호 33이라고 적힌 함선이 상하이 후둥조와 조선소에 정박해 있는 사진이 확인되었는데요. 베이징의 해군 전문가 리제는 선박번호가 붙었다는 것은 언제든 해군에 합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며 공식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강습 상륙함 LHD는 사실상 소형 항공모함으로 평가받으며 공격용 헬기 30여 대와 수륙 항류용 탱크, 장갑차 등을 탑재하여 대만 상륙에 있어 최대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군의 무인기용 항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대만으로 무인기를 지속적으로 날려보낸 것은 강습 상륙함용 무인기 운용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군사 전문가 루리시는 중국은 대만의 반응을 시험하고자 WZ-7
CH-4 등 정찰과 공격용 무인기를 대만 해협 너머로 보냈다며 이는 대만 레이더 체계가 중국군 무인기를 탐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을 집어삼키기 위해 중국 해군의 전력이 무서운 속도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훈련을 구실로 대만 해역을 폐쇄해 물류를 차단하는 그레이존 작전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려에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세뮤얼 파파로 해군 대장은 중국군이 대만을 봉쇄해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 태평양함대의 전력이 막강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 역시 세계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고 붕어빵 굽듯이 군함을 뽑아내고 있어 실제로 맞붙게 될 경우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닐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의 동맹국 한국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전력이 나선다면 얼마든지 중국의 대만 해협 봉쇄를 깨버릴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 화력이면 충분히 중국의 봉쇄를 깨뜨리고도 남는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의 자신감의 근원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라는 것이 조금은 얼떨떨한데요. 실제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된 이후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은 무서운 속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날마다 새로운 탄도미사일들이 공개되고 있고 이제는 미국조차 개발에 힘쓰고 있는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시시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해성 미사일을 대체할 신형 대한미사일로 올해 초전력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중국 항모전단을 겨냥한 대한미사일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덕키드 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공중발사형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사업명 다목적 공중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핵심 기술 대지 또는 대함 임무 수행이 가능한 덕키드 램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공중발사 초음속 다목적 순항미사일의 설계 기술과 핵심 구성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공대지, 공대함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며 시제품은 FA-50 항공기와 국내 최초로 체계 동합되어 공중발사 시험을 통해 검증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 기한은 2022년에서 25년으로 비행시험은 2025년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덕키드 램제트 엔진은 고체 연료 램제트의 일종으로 연료 공급 계통 단순화를 통해 구조가 간단하고 고기동 극가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에 연소되는 고체 로켓과 달리 제어 밸브를 통해 연료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추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 최적화를 통한 사거리 연장과 높은 종말 비행 속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KF-21에 탑재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에 이 덕키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최대 성능 마하 4의 기존 공대공 미사일과 달리 종말 비행 단계에서도 상당한 추진 에너지를 가지고 회피 불능 구역도 기존 미사일의 3배에 달해 미국의 암람을 뛰어넘는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덕키드 램제트 미사일은 대함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완성되면 KF-21에 탑재되어 중국 항모를 겨냥한 항모킬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을 뛰어넘는 속력을 가진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1일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이란 마하호를 뛰어넘는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서울 상공에서 평양 지휘부를 향해 발사될 경우 250km를 단 1분 15초 만에 주파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각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성공한 국가는 미, 중, 러 세 국가분으로 우리나라가 성공한다면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된다면 미국의 F-35를 능가하는 무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공대지형으로 먼저 개발되고 있다는 것에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는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이 가장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방부의 최우선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킬체인 시스템의 구축인데요. 이를 위해 각군은 장거리 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군은 속도가 마 0.8에 불과하지만 지하 30m까지 관동이 가능한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타우러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 중인 천룡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경고와 표적 타격에 특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무사 미사일의 스펙이 대략적으로 공개되며 마하의 속도에 최대 3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육군의 현무 미사일이 공군의 타우러스 미사일이나 개발 중인 천룡과 비교해도 속도, 관동력, 운영 유지비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드러나 공군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확보해야 했고 그것이 바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선도용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극초음속 시험체 하이코어 하이코르를 개발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하이코어 극초음속 시험체는 2023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곧바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코어는 마하 5급 초고속 비행체로 총 길이 8.7m의 중량은 2.4톤이며 2022년과 2023년에 1회씩 총 2회의 비행시험을 안흥 시험장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X-51과 러시아의 지르콘과 유사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저고도에서 지속적으로 고속 비행이 가능한 HCM 방식의 미사일로 탐지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여 기습 효과가 매우 우수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추진체계가 3단으로 나누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 추진체는 나로우의 2단 킥모터, 2단 추진체는 한국형 어택즈, KTS-SM의 로켓 설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화에서 개발한 나로우의 킥모터는 한국이 개발한 어떤 고체 연료 로켓보다도 비추력이 높다고 합니다. 비추력이 높다는 것은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추력을 낼 수 있다는, 즉 연료 효율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로우 킥모터의 비추력은 250초로 1kg의 연료로 250초 동안 1kg의 추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 우주왕복선 부스터의 비추력 242초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현무 시리즈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시간 문제로 2030년이면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막강한 미사일 전력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마하가 넘는 속도로 인해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는 제한적인 요격만이 가능하고 마하 10 이상의 속도에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으며 각국에서 개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이 성공한 국가는 미, 중, 러 세 국가뿐으로 그중 러시아와 중국만이 실전 배치를 완료했고 미국은 아직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미국과 우주를 두고 경쟁했던 소련의 로켓 기술을 물려받은 러시아는 그렇다고 쳐도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미국의 핵심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워싱턴 포스트는 2019년 이후 300여 개 이상의 미국 기술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수십 개의 회사에 판매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이 중 미국 국방부의 기술 개발 지원 대상에 포함된 기업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미국의 세금이 중국의 무기 개발에 흘러간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에 철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연구에 힘쓰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